자, 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어떠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 입지, 이거는 뭐 거의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직접적으로 묻는 것도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입지하고 특성을 묶어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단독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중심 상업지역,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서울을 예를 든다면 뭐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뭐 종로나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대도시나 소도시의 전통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 상업지역, CDB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개념만 알고 들어가시면 돼요. 도심 입지는 자, 주로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도심 입지는 상업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인한다. 자, 그쵸. 음악이나 예술이나 또는 각종 여러 가지 할 때 여러분들 뭐 약속 장소 많이 잡는 데 있잖아요. 특히 주말에 많이 모이는 장소. 상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통편도 좋겠죠, 일단. 대중교통의 중심지다.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전철역 형성돼 있죠. 버스 돼 있죠. 그다음에 뭐 택시도 있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도시에서의 접근도 및 지가가 가장 높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주변에 있는 우리 외곽 도시에, 그러니까 외곽에 접해 있는 곳보다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때요? 일단 흔히 말하는 땅값이라는 게 상당히 비싸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의 중추관리 기능 및 고급 서비스 기능이 집중된다. 뭐 흔히 말하는 고급 서비스들 많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과 사람이 접대를 한다든지, 자, 이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자, 그럼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몰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4번부터입니다. 주 야간 때 인구 대비가 가장 뚜렷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간에는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주간에는 출근하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들 대부분 퇴근하고 나면 어때요? 다 빠져나가죠. 다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럼 어때요? 아침에는 그렇게 바글바글 많다가 저녁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인구 대비가 가장 뚜렷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도시 외곽의 주거지와 업무지 간의 심각한 교통 문제.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예를 들면 강남역 앞에서 보통 우리 광역버스 많이 타시잖아요. 저 줄이 그냥 몇백 미터 쫙 있어요. 그거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상당히 진풍경인데 외곽의 주거지, 보통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살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지와 교통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한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소매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심 입지는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중심 상업 지역에 소비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사람들 지나가기도 바쁜데 주차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죄요. 사람들 많이 몰린 대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안 상태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념과 특징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단독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아래 내용 중에서 중심 업무 지역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중심 업무 지역. 자, 어딜 생각한다? 뭐 강남이나 홍대 이런 것도 생각한다고 했어요. CBDS는. 자, 대중교통의 중심지다. 그렇죠? 뭐 버스, 전철 뭐 여러 개 다 모였죠. 그리고 백화점, 전문점, 뭐 은행, 영화관, 서점 싹 다 몰려 있죠. 그렇죠? 주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교통이 매우 복잡하고 도보 통행량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상업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인하지만 출퇴근을 위해서 이곳을 통과하는 사람도 많다. 맞죠? 그래서 오전에 사람들이 많다가도 야간에 사람들이 쭉 빠져나갑니다. 소도시나 대도시의 전통적인 도심 지역을 말하고요. 접근성이 높고 도시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주 인구가 적다. 상주를 많이 안 하죠. 그래서 지방에서 보통 많이 들어오죠. 인접 도시에서. 그런데 보면요. 차량으로 이동해서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 근데 여기서 확실하죠. 도보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내려서 전철이나 버스 내서 걷고 해서 뭐 커피 마시러 가고 약속하고 걸어 다니고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도보 통행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권 유형별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역세권은 아무래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겠죠, 그렇죠? 지하철이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상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의 입체적 상권, 보통 지하 상권 많죠, 가게들. 저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 저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고밀도가 되는 거죠. 틀렸죠. 부도심 상권의 주요 소비자는 생활 밀착형 업종의 점포들이 입주하는 경향이 있다. 부도심은 아무래도 도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3번. 부도심 상권은 보통 간선들의 결절점 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바 소비자를 유인한다. 부도심 사실 소비자를 유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4번. CBD를 포함한다. 도심은 그 상권의 범위가 넓고 소비자의 체류 시간이 길다. 아무래도 우리가 강남이 이런 데서는 사람들 많이 모으겠죠. 많이 모으고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업무를 본다든지 약속을 잡아서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또는 쇼핑한다든지 상당히 그 시간이 길죠. 그렇죠? 아파트 상권은 고정 고객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쉬워서 자, 봤을 때 주절은 맞아요. 하지만 종속절에서 보시면요. 아파트 상권은 사실은 보통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쉽다라는 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이번엔 노면 독립 입지를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수식어를 보면요. 노면, 이제 도로에서 홀로 독립을 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예를 하나 보통 들면요. 가장 쉬운 걸로 여러분들 뭐 운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교통편을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휴게소라는 부분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얘를 생각을 하시면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업 입지에 있어서 막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입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들은 거의 동떨어져 있죠. 옆에는 뭐 산하고 들, 밭, 논밖에 없죠. 자, 보면 다른 소매업체와 연결되지 않은 소매 입지를 말한다. 홀로 있는 통상적으로 독립 입지 소매 점포의 경우는 다른 소매 업체들과 뭐다? 고객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휴게소에 가면은 휴게소에 사람들 거기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갑자기 뭐 차를 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어디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규모와 형태에 관한 자체 운영 규칙에 의해서 특정 규모의 토지와 형태가 요구되는 경우, 저비용, 저가의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얘네 같은 경우는 외곽에다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심지에서 집가가 상당히 떨어지겠죠. 땅값이 저렴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점이 되고요. 또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점포 디자인과 주차장을 자유롭게, 하나의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심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설마 이런 게 선제에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서는 거의 그냥 특징이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심 중심 상업 입지 CBDS나 이런 데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혼자 멀리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시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중심 상업 입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밤에 예를 들어서 마포나 종로나 강남 가보시면 어때요? 무슨 점포를 찾아가요.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낮이나 밤이나 휴게소 간판 하나 딱 보면 어때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쉬워요. 가시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직접적인 경쟁 업체가 없어요. 상하행선 같은 회사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독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 넓고요.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조금만 돈 더 주면은 더 많은 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고객을 위한 편의성,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쉽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나 제품, 간판에 대한 규제가 적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없죠.
뭐 24시간 간판 불 넣는다고 휴게소가 뭐라고 제재 안 하죠? 그 영업시간 제재 없죠? 24시간 돌아가죠. 자, 하지만 얘는 단점이 있는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품이나 가격, 판촉, 서비스 등을 차별화해야 된다. 사실은 그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고객들 아니면은 일반인은 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 뭐 비단 이제 휴게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쉬운 예를 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그 홍보나 광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고요. 다른 점포와의 뭐다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나 혼자 독립을 한 거예요. 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자,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점포와 다른 점포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자, 극대화가 아니라 극소화 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딱 가면 너무 눈에 잘 띄어. 그리고 외곽에 있어. 뭐 경쟁 아무도 없어. 자, 일단 1번이 틀렸죠. 정답은 1번. 그리고 확장이 용이하다. 외곽에 있으니까 지가가 싸다, 저렴하다니까 많이 넓힐 수가 있고요. 영업시간이나 어떤 간판의 규제, 다른 것들, 기타 이런 것들 법적인 제한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잘 안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눈에 잘 띄죠. 가시성이 상당히 크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특징만 가지고 들어가도 우리 문제 푼데 장이 없어요. 정답은 1번.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복합 용도. 요즘에 복합 용도는 이제 주로 도심지에 많이 오죠. 여러분들 아마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잘 보시면요. 복합 용도 개발이 되게 많을 거예요. 주거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또는 운동시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 건물 많이 보셨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용도를 섞은 거예요. 주거와 뭐 상업과 여가 한 번에 한 건물에서 거의 쇼핑센터와 비슷한 개념이죠. 쇼핑센터나 오피스타워 그리고 호텔, 주상복합, 시민회관, 컨벤션 이런 것들이 하나로 다 있는 거예요. 먹고 놀고 자고 즐기고 운동하고 이걸 다 한 건물 사는 겁니다. 당연히 얘네들은 계획적으로 짜여졌겠죠. 1층에는 뭐 운동, 2층에는 먹는 거, 3층부터는 뭐 주거시설 이런 식으로 해놨죠. 복합 용도는 주거와 상업, 어떤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층에서 잠을 자고 3층으로 출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업무도 보고 가게도 열고 뭐 극장도 흔히 말하는 뭐 CGV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메가박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놀 수 있는 뭐 오락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쾌적성을 제고한 건물. 하나의 건물군이죠, 군. 개별적인 주거, 상업, 업무를 모두 연결시킨 겁니다. 자, 요것만 기억해요. 자, 그럼 이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많은 쇼핑객을 점포로 유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우리가 먹고 쉬고 운동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딴 데를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완전 발을 묶어주는 겁니다. 자, 소매업체한테 인기가 많다. 공간을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층에는 뭐 운동, 2층에는 식당, 3층에는 뭐 주거, 4층에는 뭐 상업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했죠. 계획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심지에 주거 기능을 도입한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1층에 상업, 2층에 뭐 주거, 3층에 뭐 놓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거 기능이 들어가죠. 한 도심에. 그래서 도시 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는 살 필요가 있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주택 공급이 된다. 주택도 공급되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뭐 생동감이 넘치겠죠. 위층 가서는 먹고 아래층 가서는 운동하고 또 그 밑에 층 가서는 영화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서점도 있고 하겠죠. 직장과 주거지와의 거리가 단축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2층에는 사무실, 뭐 3층에는 주거. 걸어서 출근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차를 덜 갖고 다니게 되니까 교통 혼잡이나 환경 오염도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주거랑 업무, 여가생활 등의 활동을 동시에 수용하는 건물. 우리 방금 했던 거예요. 그렇죠? 복합 용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그것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틀린 것을 봅니다. 도심지의 쇠락을 막고 주거와 상업, 업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도심지가 아무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거주를 지역 밖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막고 어떤 일을 하는 거나 노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시가지와의 균형 발전과 신시가지 행정수를 경감하기 위해서. 자, 경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밀하게 모여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일단 틀렸어. 3번. 도시 안의 상업 기능만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피하고, 그렇죠? 상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도심지의 활력을 키운다, 막고 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용도 개발이다 했으면 용도 개발의 밑줄을 딱 긋고 내가 그것을 운영한다, 내가 또 거기에 출근한다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